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그 이상의 뉴스 G1 뉴스쇼 박진혁입니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강원시장 군수 경선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앞서 후보자가 단수 추천된 태백, 삼척, 횡성을 제외한 15곳의 경선 결과 11곳이 본선행을 확정지었고 과반 득표자가 없는 춘천, 철원, 홍천, 평창 4곳은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국민의힘 역시 공천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2명의 현직 단체장이 컷오프된 가운데 중앙당 공관위로 이관된 강릉시장 후보 공천은 한국 시리즈 방식으로 결정됐는데요. 잠시 후 좌우지간에선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지방선거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간의 주요 뉴스 속 현안을 빠르고 쉽게 짚어보는 G1 뉴스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돈의 주요 인사와 화제 인물을 초대해 이야기 나누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최근 중동 전쟁에 이르기까지 불안정한 정세, 국제 정세 속에서 자주 국방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강원도의 방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토크에선 강원 첨단 방위산업 인재 양성에 힘쓰시는 김익현 강원대 디지털 밀리터리학과 교수를 모시고 자주 국방 강화, 강원 방위산업의 미래는 이란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잘 오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군사학과는 들어보셨을 텐데 디지털 밀리터리학과는 좀 생소하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과목을 배우는 학과인지 자세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강원대학교 디지털 밀리터리 학과는 엄밀하게 말하면 군사학과는 아니에요. 저희는 4차 산업혁명을 대변하는 우리 ICT 기술을 배우고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미래 디지털 전장 틀을 누비는 어떻게 보면 융복합적인 인재를 만들어내는 그런 학과입니다. 그래서 전국 국립대학 중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학과고요. 이제 23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 1, 2, 3, 4학년이 올해 드디어 모든 학년이 다 이제 갖추게 되었고 네. 내년에는 이제 최초로 4학년이 졸업을 해서 말 그대로 국방 도메인의 군사과학 융합기술 전문가로 나가게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게요. 이제 정말 제대로 자리를 잡고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교수님은 교수로 임용되시기 전에 네. 이제 30여 년간 군 장교로서 네. 직업 군인의 길을 걸어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해 주한미군의 방공무기 일부가 국외로 반출이 되면서요. 일각에서는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좀 호소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주도권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위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1990년대 초반에 네.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이제 종말을 구했고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갈등의 시대에서 합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서의 니즈에 부합되게 정말 적시성 있게 그리고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무기를 갖다 대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K방산이 지금 뜨고 있는 큰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 저희들이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지난 70년간 자주국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강원도는 최전단에서 역할을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는 K방산의 결과를 배분되는 과정에서 우리 강원도가 배제되거나 어떻게 누락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K방산을 어떻게 보면 그림 그려서 나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강원도는 참가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저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재를 강원도에서 직접 키우는 게 디지털 밀리터리 학과가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또 이러한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지난 2월입니다. 정부가 자주국방과 창업 중심 국가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방산 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접경 지역인 강원도로서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옳은 말씀입니다. 대단히 좋은 기회고 이제 어떻게 보면 방산 스타트업 육성 방안이라는 게 우리가 뭐 요즘 뉴스 매체나 이를 통해서 많이 듣지만 우리 팔란티어, 네. 안두릴, 엔스로픽 뭐 이런 회사들을 우리 한국에서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에 보면 2030년까지 우리가
100개 정도의 아주 유능한 어떻게 보면 능력 있는 방산 스타트업을 만들고 그중에 30개 정도는 연매출 한 1,000억 이상의 어떻게 보면 유니콘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겠다는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얘기 나오는 AI라든지 그다음에 빅데이터, 그다음에 로봇, 뭐 정보 보호 뭐 이런 쪽들은 사실 중소기업들한테 상당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과거 정부 주도거나 안 그러면 대기업 주도의 어떻게 보면 생태계에서 어떻게 보면 개방형의 생태계로 만들겠다는 건데 그런 것이 우리 강원도에 있어서는 대단히 좋은 또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년 전에 우리 강원대학교 안에 도와 같이 노력을 해서 강원국방벤처센터라는 것이 지금 설립이 되었고 네. 그 밑에 현재까지 72개 업체가 그 밑에서 방산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역량을 갖추고 실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원대학교를 예를 든다면 강원대학교가 교수 창업 1위 일반 창업 1위 학교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창업 혁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6월 이후에 이제 갖춰지게 되겠지만 준공하게 되는 150개 이상의 업체가 들어오는 강원대학 내 캠퍼스 혁신파크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가 엄밀하게 보면 중소 어떻게 보면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여건이거든요. 굉장히 많네요. 예, 그럼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에 어떻게 보면 방산 스타트업의 육선 방안이 딱 우리 도도 거기에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강원도가 이미 신성장 동력 가운데 하나로 첨단 방위산업 육성에도 이제 힘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강원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방산혁신 클러스터 또한 이 유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방산혁신 클러스터를 유치하게 된다면 미래의 지역 내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산혁신 클러스터를 유치하게 되면 국비 250억, 그다음에 지방비 250억에서 500억 정도를 지역 내 방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따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주제로 갈 것인가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강원대학 안에도 보면 반도체 공동연구소라든지 또 AI 거점 대학 등등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이런 등등과 또 강원도 안에는 보면 다양한 지리적인 척박성 예. 그리고 육해공군의 완전체 부대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국방과학연구소나 국방기술품질원의 시험 기관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방산혁신 클러스터를 유치하기 위한 주제를 잡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감히 제안을 좀 드린다 그러면 군사용 지능형 유무인 복합 체계, 요즘 유인 체계와 무인 체계가 같이 연합해서 네. 어떻게 보면 작전을 하는 미래지향적인 무기 체계인 멈티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이거 자체가 지금 이제 앞으로 미래 전장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는 이런 식의 군사용 지능형 유무인 복합 체계를 설계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그리고 검증하고 하나 이런 체계를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이제 방산혁신 클러스터를 저희가 지원하게 된다면 타 지역 대비해서 충분한 어떻게 보면 차별성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군 관련 시설이 많은 지역적 특성과 인재 양성을 통해서 강원 방위산업 발전을 이뤄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제들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저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 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이 방산 이 분야들, 그 기술들은 엄밀하게 보면 이거는 인재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다양한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자들의 부분들이 같이 뭉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구체화된 그림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 대단히 중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어떻게 보면은 지원과 정책적 어떻게 보면 서포트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강원 방위산업은 더욱더 고도화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슈 토크에서는 초대 손님이 선곡한 음악 들으면서 마무리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자주 국방 강화, 강원, 방위 산업의 미래는이었는데 딱 맞는 이슈 토크 히트송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옛날에 우리 재밌었던 드라마의 OST인데요. 네. 가오라는 가수가 부른 시작이라는 노래를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제가 지금까지 조금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 우리 디지털 밀리터리 학과, 전국의 국립대학 중에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국방 전력 전문 인력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거기에 시작을 지금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인원들이 앞으로 가사 내용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다 극복해서 멋지게 그 위치로 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이고 강원도 방위산업 또한 지금 시작의 단계에 있잖아요. 예. 정말 국가의 K방산을 이끄는 또 다른 한 주축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가오의 시작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노래 제목이 시작인 것처럼 저희도 함께 끝까지 잘 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원도 첨단 방위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올라 지역 경제 활기를 더욱더 불어넣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운전자들. 우리 사회에서 익숙한 풍경인데요. 그러나 일상 속 무심코 달리는 과속이 매년 2,000명에 달하는 교통사고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속도 위반 적발 건수는 연간 1,000만 건을 훌쩍 넘기며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5년도 속도 위반 단속 건수는 90만 8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11.9% 증가하였습니다. 과속이 줄지 않는 이유는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증가로 인해 전체적으로 단속 건수가 증가하였고 과속으로 운전해도 사고 나지 않을 거라는 잘못된 안전 불감증이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승용차 기준으로 제한 속도보다 시속 20km 이내로 초과했을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시속 20km 초과 40km 이하로 넘었을 경우에는 6만 원, 시속 40km 초과 60km 이하의 경우 9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적발되더라도 부담이 크지 않다 보니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선 배짱 과속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좀 세밀했으면 좋겠어요. 금액이 적다 많다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너무 낮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 30km 이상 되면 이제 카메라가 찍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대한 범칙금 자체는 아이들이 등하교 할 때는 좀 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20만 원 이상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거보다 더 그래야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긴 해요. 그 내고 말지 뭐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가속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조금 더 큰 사고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많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고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 속도보다 시속 60km 초과 시 사고 위험이 2.5배 증가, 20km 이상 과속 운전 시 일반 사고 대비 사망률은 14배 이상 높아지는데요. 이렇다 보니 사고를 줄이기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는 차등 범칙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뭐 벌금을 하든 뭘 하든 그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뭐 재산에 따라서 한다? 그거는 뭐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인데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거기에 걸맞게 당연히 그런 제재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꼭 재산 있는 사람만 과속하는 건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다 올리려면 다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버는 월급에 따라서 내는 세금도 다 따로따로 달라지잖아요. 벌금도 같이 올라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형평성이 안 되죠. 왜냐면은 제 무게는 똑같은데 뭐 경제적 여유에 따라서 다르게 내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적은 사람이 과속을 했을 때 그 재산이 많은 사람들보다 벌금을 조금 더 낮게 물는다고 하면 과속에 대한 그런 마음이 조금 더 나는 그래도 어차피 좀 덜 내니까 조금 더 빨리 밟아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과속운전 범칙금은 30년간 동결입니다. 그간 1인당 국내 총 생산이 3배 넘게 상승했지만 제도는 1995년에 시행된 형식 그대로인데요.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한국 과속운전 범칙금의 7.5배부터 많게는 15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경제적 차이 없이 동등한 형벌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도 차등 범칙금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하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효과도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단순히 금전적인 이런 제재만 도입할 게 아니라 이제 그거에 맞게 교육도 좀 더 추가를 하고 그리고 상습 과속 운전자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좀 확대를 하고 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 수준을 더 높인다면 조금 더 말씀해주신 그런 과속 사고나 이런 또 다른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재산 수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재산 파악에 있어 어려움과 재산에 따른 범칙금 등급을 구분하는 것 또한 의견이 분분해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범칙금을 차등 부과하게 되면 배짱 가족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만큼의 실효성에 비해서 소요되는 행정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이 책임주의 원칙에 대한 시비 문제도 계속 제기될 것 같거든요. 자신이 저지른 이번 행위에만큼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책임주의 원칙이 천명하는 큰 어떤 방향성인데 이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취급한다? 이거에 대한 좀 의문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 사고 위험을 낮추고자 무리한 규제 강화는 오히려 시민 불편을 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과속운전.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법적인 문제를 아주 가혹하리만큼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용서 없이 가책 없이 영상 같은 것들이 막 도움이 되는 영상들이 많아지거나 시민의식이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법의 강도를 좀 더 세게 해야 되지 않을까. 과태료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부과를 해서 사람들이 경각심을 받을 수 있게. 단속 강화도 일부 뭐 효과는 있겠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도로 환경 정비나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이 운전자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게끔 교육이나 이런 캠페인들 진행하면서 하게 된다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동안 이제 개인의 자유만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로 인한 각종 불행한 사고들이 계속 연달아 발생하면서 원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제도 차원에서 좀 더 강한 그런 제도 수단을 마련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속운전에 대한 단속 강화와 현실적인 교통법규가 갖추어지고 선진적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도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한 주간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특구 보이는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여야 정치 고수들의 썰전쟁 좌우지간. 오늘도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제 봐도 똑 부러지는 분이죠. 젊고 강한 보수 강대규 변호사와 강원정원의 새바람을 몰고 올 젊은 피, 얼얼한 마라마 평론을 보여줄 최상위 정의당 강원도당 사무처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좌우지간 오늘은요. 지방선거, D-Day 55, 요동치는 정치권을 주제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이 지난 7일입니다. 중동발 위기 대응을 위해서 여야 지도부와 만났거든요.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만인데 추경과 개헌 등 주요 현안을 두고서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두 분은 이번 만남을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변호사님. 네, 여야 지도부가 자주 만나는 일은 좋은 일이죠. 또 대통령까지 합쳐서 자주 만나는 일은 언제든지 환영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왜 야당 대표로 국민의힘 대표만 만나느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나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원내 의석을 갖고 있는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원내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인데 조국 대표를 부르는 게 더 껄끄러워서 그런 거 아닌가. 이른바 진보 세력 중에서는 조국 대표에 대해서 세자 책봉을 해달라는 그러한 암묵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조국 대표를 안 부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다음 회동에는 이준석 대표와 조국 대표를 다 같이 불러야 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지고 또 추경이든 뭐 개헌이든 대화가 더 풍부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처장님. 네, 말을 받아서
조국혁신당들 이어서 또 사회민주당, 또 진보당 같은 수많은 이제 군소 정당이라고 많이 부르지만 또 저희는 진보 정당이라고 부르는 수많은 정당들의 대표들도 같이 만나는 자리 저도 이제 굉장히 환영하게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번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9월에 한번 영수회담을 진행을 하고 그 뒤에 올해 2월 달에 한번 무산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먼저 제안을 했었다가 약속을 취소하는 등의 해프닝 등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장동혁 대표가 당시에 조금 더 선명성, 이제 야당으로서 조금 더 당과 청에 조금 더 맞서는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렇다면은 그렇게 선명성과 또 전선을 긋는 것을 지금 전략으로 삼아왔다가 좀 선거를 앞두고 지금 만나는 모습 등에는 분명히 또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다만 근데 또 그런 전략으로 봤었을 때 내용에서는 조금 아쉽지 않았나 좀 이런 평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개를 이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하나는 이제 추경 관련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서 정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TBS 관련된 거 지원 예산이 왜 이번 추경이 들어가냐? 이번 추경은 민생 추경이라고 했는데 왜 TBS를 지원하냐?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민주당이 한 발 양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어서는 이제 개헌 관련된 포인트였는데요. 개헌이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제 일종의 투포인트 개헌입니다. 하나는 이제 5.18 정신과 부마 항쟁 정신을 헌법에 담는 거, 또 나머지 한 개는 이제 개헌과 관련된 권한을 국회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게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담아서 개헌안을 진행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언론에 따르면은 연임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헌법 128조 2항에는 사실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현 대통령에게는 해당 연임이라든가 중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살짝은 미리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국면 전환용으로 만난 자리지만 강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여야가 만나고 영수가 회담하는 자리는 정치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런 국면 전환의 모습과 또 내용의 어떤 불일치가 아쉬웠다 이런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 그거를 물어봤냐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법 왜곡죄나 사심죄나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헌법에 규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서 연임 안 하겠다라는 말은 아직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어떠한 가타부타하는 그러한 어떠한 법률적인 또 국회에서 움직임이 있으면 마지못해 끌려나갈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가 얘기했죠. 이 질문이 왜 대통령이 답을 안 하냐고 계속 끝없이 물어보니까 청와대 관계자가 뭐라 그랬냐면 개헌 저지선이 10석 정도가 있는데 개헌이 통과가 안 될 건데 이걸 답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했는데 그럼 반대말로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면 연임을 하겠다는 겁니까? 정말 이 답변을 안 한 대통령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정확하게 왜 그런 답변을 했는지 조금 그것도 아쉽다. 민주당의 대응 또한 명확하게 헌법에 의거한 나는 대통령이고 헌법의 정신을 준수할 것을 국민들 앞에 맹세한다라고 하면 될 것이고 연임이나 중임을 하지 않겠다라는 장동혁 대표의 요구와 별개로 헌법에 이미 그렇게 되어 있고 나는 헌법 위에 맹세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했으면 굉장히 깔끔했을 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굉장히 아쉽다. 그리고 개헌을 6월 3일이 지금 2달도 55일밖에 안 남았는데 디지털 기본권, 환경권, 생명권, 노동권 우리 정의당도 많이 아시잖아요. 개헌에 늘 아젠다가 엄청 많이 많고 1987년 이후에 지금 30년이 지나서 그동안 인류가 얼마나 변화해 왔습니까? 이걸 넣어야 되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포인트, 무슨 계엄에 대해서 포인트, 헌법 전문에 대해서 포인트 이런 거 논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동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 나오신 김에 최근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권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개입 시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가운데 그러니까 법무부가 박상윤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작 기소 국조특위에서는 여야가 박상윤 검사를 둘러싸고 거세게 충돌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앞서서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 검사를 국회로 불러서 단독 청문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차은천 소장님? 네,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의 좀 주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좀 짚어보자면은 지난주에 이제 국정조사에서는 이제 증언 선서를 이제 거부를 했었고요. 또 이제 4월 6일 날 이제 법무장관이 직접 직무집행 정지 2개월을 이제 내렸습니다. 또 이어서 이제 특검 측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이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농단 또 개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이런 포인트들이 연이어서 좀 터지고 있는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들을 좀 차치하고 박상현 검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금 여러모로 MG라는 이름으로 MG 검사라는 이름으로 할 말은 하고 또
지금 어떤 국정조사에 있어서 지금 청와대와 또 이제 정부에 맞서는 또 더불어민주당에 맞서는 여러 가지 모습들로 본인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증인 선서를 거부했던 모습은 조금 아쉽다. 이렇게 먼저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소명을 하려고 했다가 또 현장에서 마이크를 주지 않아서 또 말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후에는 이야기하기를 위헌하고 위법한 국정조사에는 협력할 수 없기 때문에 증언 선서에 거부를 했다. 차라리 이럴 거였으면은 처음부터 가지 않거나 불출석하는 어떤 모습들을 더 보이거나 왜 증언 선서를 거부하는 모습들만 보이는 것들인지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피의자를 조사를 할 때 혹은 혐의자를 조사를 할 때 어떤 진술을 거부했을 때 이후에 대한 상황에 대한 정황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법을 얼마나 잘 아는 검사이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국정조사에서 선서를 한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는지 사실 그 앞뒤에서는 말을 굉장히 다른 인터뷰라는 거 언론에서 굉장히 또 세게 하고 또 굉장히 시원스럽게 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왜 국정조사에서 그런 것들을 더 보이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다. 네, 먼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질문에 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일단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북송금 사건 개입 시도 정황이 있다라고 특검보가 발표했는데 이 개입 시도 정황에 아무런 증거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백혜룡 경정에게 이문정 그 검사장과 함께 마약 수사를 한 거는 그거는 명백한 증거가 있죠. 국무회에서 지시를 내렸으니까. 근데 개입, 시도, 정황 이게 법률 용어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특검이 발표하면 안 된다 생각이 되면서 직무집행 정지 조치 박상영 검사에 대해서 방송 많이 출연하고 해서 직무집행 정지를 한 것인데 오늘 2차 특검의 특검보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이 특검에 대해서 거의 브리핑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 정지를 안 한다는 것이 선택적 법무부의 행정 조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박상영 검사가 소명을 안 했다고 했는데 소명서 7장 제출했습니다. 국회 증언 및 감정법에 의하면 선서는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서를 거부했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냐? 우리가 법정에서 형법 제148조에 의해서 증언을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 거부를 할 수가 있는데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재판 가가지고 정경심의 재판에 다 선서 거부하고 증언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재판 진행 안 했습니까? 조국한테 소리 지르면서 나가세요 했습니까? 아니에요. 판사님이 그냥 그 선서 거부하십니까? 증언 거부하십니까? 대신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했잖아요. 서영교 특위위원장이 박상용 검사가 저는 증언 선서를 거부합니다. 증언을 거부합니다. 소명서 내겠습니다라고 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증인신문 시작하세요. 진행하면 되거든요. 근데 서영교가 어떤 사람입니까? 재판 거래를 의원실에다가 판사 불러가지고 재판 거래했던 사람입니다. 법 사이에 있으면서 법과 행정을 모르고 소리만 질렀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특조위원장에 앉혀놓으니까 결국 하루를 날린 것이죠. 박상영 검사에 대해서 충분히 증인신문 진행할 수 있는데 진행을 안 한 것입니다. 이 잘못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처장님 말씀 더. 네, 사실은 요 논쟁이 사실은 2023년에 있었던 연어 술 파티 또 이게 회유에 대한 시도 이런 것부터 다시 재소환돼 갖고 사실은 예전부터 법무부와 검찰 내에서도 내부적인 감찰이라든가 조사를 이미 다 진행했었는데 요즘 다시 뜨겁게 다시 재소환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국면이나 시기를 보면요, 검찰과 민주당의 오랜 싸움이 사실은 이제 이재명 정부와 국회에서 흔히 말하는 중수청법 등이 통과가 되면서 일단락되는 줄 알았는데 그 잔불이 꺼지지 않고 전쟁터가 옮겨져서 여기서 더 이어지고 있는 형국처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아쉬운데요.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진정성이라든가 시민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더 확신을 얻게 되려면은 이미 통과시킨 법들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와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이 제도를 한국에 맞게 어떻게 더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시간을 들여도 모자랄 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마지막까지 검찰 측과 마지막 기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어떤 제도적인 변호사님 간략하게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관계 정정해야죠. 2023년에 연어수 팔티가 있었다고 의심받는 건 맞는데 이 싸움은 언제 시작됐냐? 이화영이 재판받고 있는 2024년, 2025년에는 이 싸움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어수 팔티가 7월 달에 있었다. 아닌데 그때는 모집하지 않았는데 6월 달에 있었다. 지금 5월 달까지 내려왔죠. 근데 그 당시에 조사에 참여했던 설주한 변호사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하려고 최근에 나온 얘기예요. 만약에 연어수 팔티가 있었다고 하면 이화영이 그때 무죄가 나왔겠죠. 징역 9년 6개월이 나온 사람입니다.
처장님 말씀 더 해주시고요. 저는 박상현 검사에 대한 의혹들은 간단하게만 좀 해주세요. 네,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것들 대법원 판결에서 나왔기 때문에 확정된 얘기다. 하지만 지금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또 별개로 과연 박상현 검사가 얼마나 회유를 해왔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재판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또 정정당당하다면은 명확히 소명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어떠한 위법이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지금 뭐 생각하고 계속 있습니다. 소명하고 있고요. 회유가 아니라 수사 방식이죠. 아니 우리가 조직폭력 사건을 했을 때 행동대장을 잡았는데 야 니네 두목이 시킨 거 아니야?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이제 네네. 우리 강원도 이야기를 네. 좀 나눠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민주당 허영 의원이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3차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국제학교와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 등의 입법 과제가 담겼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4차 개정안 내용 살펴보셨으니까 네. 어떻게 보셨는지 좀 먼저 여쭤볼게요, 변호사님. 네, 정부 여당이 이렇게 강원도를 신경 안 써주니 강원도에 있는 국회의원분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법을 발의하면서 고생을 합니다. 강원도가 특별해지려고 윤석열 정부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제정을 해줬죠.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강원도가 특별해지는 것이 배가 아픈지 5극 3특이라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면서 부산에다가 해양도시 이전 특별법을 해주고 광주, 전남을 합쳐가지고 또 무슨 수십 조를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에 알맹이만 쏙 빼니까 군 유휴지 특례나 국제학교 특례나 알맹이를 쏙 빼니까 지금 한기호 허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차도 4차 개정안을 바로 발의를 안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언제 통과될까요? 이재명 정부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과연 이걸 통과시켜 줄까요? 아마 내년 총선까지 시간 질질 끌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처장님. 저는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는 법이 1차, 2차, 3차, 4차를 걸쳐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의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지방분권에 조금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보충성의 원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사실 지방분권의 역사가 훨씬 더 깊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기도 하고 강원특별자치도법도 처음에 생겼을 때는 지방 분권의 관점에서 사실 저희 지방자치법이 처음에 생겨난 뒤로 30년 만에 2020년도에 크게 개정이 되면서 지방 분권을 훨씬 더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을 개정해보고 나니까 여전히 이 법으로도 충분히 기존에 많이 차별을 받아왔던가 아니면 소외받았던 지역이었던 강원도와 전북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자치도법이 이제 생겨난 것인데요. 사실 지방 분권의 핵심은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많은 권한들이 중앙에 있고 디폴트가 어떤 기준선이 다 중앙에 있고 예외로 특례로 각 특별자치도에게 허락을 해주는 형태인데요. 이런 게 아니라 보충성의 원리란 무엇이냐? 기본적인 모든 권리의 디폴트가 지방에 있어야 된다. 시민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기본적인 권한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못하거나 어떤 현실적인 이유라던가 여러 가지 헌법상의 이유가 있을 때만 상위 단계로 올린다. 사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보충성의 원리라고 이미 50년 전에 지방분권을 실천해오고 만들어왔던 역사가 있었던 곳들은 그랬거든요. 네. 20년도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했었을 때부터 이런 시도를 담아서 특별법이라든가 그런 국정 철학, 더 나아가서 행정적인 어떤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들이 이어져 왔었어야 됐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크다. 또한 나가서 행정분권뿐만 아니라 정치분권과 또 이제 재정분권이 되지 않으면은 단순한 행정분권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또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해 왔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까지도 보충해야 되는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도 여쭤볼게요. 특히 국제학교 설립을 두고서 김진태 지사와 우상호 후보가 공방을 계속 벌이고 있거든요. 두 후보가 내세우는 쟁점은 무엇이고 두 분 생각은 어떠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먼저 처장님 여쭤볼게요. 네, 일단 김진태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거 전에 이제 국제학교가 지금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빠져갖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또 주요한 반대 논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동해안 쪽에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자법상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이것도 거의 국제학교에 맞먹는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논점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립할 수도 있고 심지어 설립에 관해서 경제자유구역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었고 교육청과 협의도 거의 하고 있었는데 왜 지금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빠졌다고 논란이 되게 만드냐라는 게 이제 우상호 측의 논리고요. 경자법상의 외국 교육기관과 또 자율성이 훨씬 더 보가되어 넓은 국제학교는 분명히 다르다. 또 이런 식으로 지금 논쟁이 붙고 있는데요. 정의당에서는 또 개인적으로도 국제학교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먼저 명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학교는 저는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또 실패한 정책이라고도 보고 있고요. 일단 제주도 모델이 굉장히 많이 핫하고 제주도 국제학교가 굉장히 또 많이 유명한데요. 사실 연간 학비가 1억 원에 가깝고요. 사실은 대부분이 내국인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말은 국제학교지만 사실상 모든 커리큘럼이라든가 교육 환경만 다를 뿐이지 그 외에는 사실은 내국인들을 위한 특수한 목적의 특별한 환경의 학교인 사실상 귀족 학교라고 불러도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강원도의 교육 현장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에 있는 지촌초등학교로 졸업했는데 올해 입학생이 무려 0명이라고 합니다. 강원도의 정말 이 넓은 행정구역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초등학교들 너무나 많고 강원도의 공교육의 근간 자체가 다시 100년지 대계를 세울 수 있는 근간이 지금 저 핵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 같은 논의들은 저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교육에 대한 근간과 기반을 다시 논의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제학교에 대한 이해도를 우리 최상희 차장님도 좀 오해하고 계세요. 국제학교는 원래 내국인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내국인이 100%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국제학교예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거는 외국 교육기관이고요. 그건 외국인들이 입학하는 겁니다. 아니 동해에다가 외국인이 입학하라고 학교 지어놓으면 외국인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호 후보도 제발 좀 공부 좀 하고 법과 행정에 대해서 좀 알고 말씀을 하세요. 우상호 후보가 아니 국제학교 지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정말 외국인이 들어가는 국제학교고 지금 강원특별자치도법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법률상 교육부 법률상 제주도만 가능한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국제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왜 만드냐? 국제학교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 3곳 주변 가보셨어요? 가보지 않았습니다. 완전 허화벌판이었거든요. 국제학교 딱 세웠잖아요. 서울에서 아까 무슨 귀족학교 무슨 학비 1억이다 그랬는데 이거를 뭐 강원도가 왜 신경 씁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뭐 교육으로 챙기고 해서 그 주변의 인프라가 다 발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상업들도 발전이 되는 겁니다. 아까 지촌초등학교 나오셨다 그랬나요? 예, 0명이라 그랬나요? 네. 그 주변에 국제학교 들어오잖아요. 발전돼요. 발전되면서 초등학교 입학수도 늘어나는 거예요. 이러려고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법에 김진태 도지사가 국제학교를 설립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 교육부가 반대하고 있죠. 이거 이재명 정부가 반대하고 있죠. 우상호 이재명 정부 시절의 정무수석이 이제 와서 이재명 정부의 편을 들면서 우리 강원도민의 편을 안 드는 겁니다. 강원도 사람 맞습니까? 다시 한번 반문을 안 할 수가 없고 만약에 강원도의 국제학교 설립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하려면 공부를 하고 하시라. 경제자유구역청에 설립할 수 있는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거는 내국인이 입학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입학하는 그런 학교인 거고요. 외국인 반, 내국인 반, 내국인이 50%까지 가능한 그런 학교인 거고 지금 국제학교 설립은 원래 내국인이 입학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멘트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지방선거를 2달 앞뒀습니다. 최근 강원일보가 실시한 도지사 후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김진태 지사가 37.3%,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가 51.2%로 우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김 지사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원주권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었고요. 강릉 속초권에서도 절반이 넘는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뭐 어느 선거든 컨벤션 효과가 있죠. 지금 김진태 도지사는 원래는 지금 육동안 춘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선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현직 사람들이 일찍이 선거를 나오는데 김진태 도지사는 뭐 산불 예방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도 남아 있고 여러 가지 도정 업무가 산재처럼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일단 도정을 챙기겠다라고 해서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한 거고요.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전 메뚜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무수석 8개월 했나요? 정무수석을 어떠한 디딤돌로 삼고 나서 일찍이 던지고 국가를 버리고 일찍이 정부를 버리고 강원도지사 선거에 뛰어들었죠. 그러니까 파란 옷을 입고 돌아다니니까 저러한 컨벤션 효과로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김진태 도지사가 도정을 이제 도청 공무원분들께 도정을 남은 한 2개월 동안 잘 부탁해달라 정리하고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저 간극 차이는 좁혀지거나 뒤집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차장님. 네. 그 대선과 총선과 또 지선이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투표소에 딱 들어갔었을 때 내 앞에 몇 장의 투표 용지가 있는가 요게 전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선 때는 들어가면 최대 7장의 이제 투표 용지가 내 앞에 눈앞에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요. 정치에 평소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거나 이미 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른바 줄투표라고 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줄투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당을 중심으로 쭉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
사람들을 이제 이어나가게 되는 것들인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보통 보게 되는 게 이제 도지사, 가장 광역단체에서 가장 높은 순위의 선거인 이제 도지사 선거에서 어떤 사람이 우위를 가져가는가라는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지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들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작년에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이른바 민주당 바람의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또 생각이 들면서요. 또 어느 한편에서는 우상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지금 지역적인 기반이 없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되는 좀 이런 숙제가 아직까지도 좀 남아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보낸 사람 이 슬로건에 대해서 우리 강 변호사님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방향으로 비판도 굉장히 해오셨었는데 대통령이 내보낸 사람이라 그랬죠. 그렇죠. 아주 네. 대표적인 또 저런 것들이 있죠. 대통령이 보낸 사람에 대한 또 설왕설래가 굉장히 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에게는 악플도 관심이고 다 자산이 되는 법입니다. 우상호 후보가 굉장히 지금까지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인지도를 쌓아온 것들이 지금 또 좋은 덕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김진태 지사가 또 분명히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가두가 붙었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또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분위기는 분명히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강원기초단체장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거든요. 앞서 단수 추천된 3곳을 제외하고는 11곳이 본선행을 확정을 짓고 4곳이 결선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격전지로 꼽히는 빅3 지역 중에 이제 원주에선 구자열 후보가, 강릉에선 김중남 후보가 본선 진출의 확정을 졌고요. 춘천은 과반 득표자가 이제 나오지 않아서 전현직 시장이 결선을 치르게 됐는데 어떻게 뭐 예상을 하신 결과인가요? 아니면 반대인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처장님? 저는 우선은 이제 원주하고 강릉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탈환을 혹은 이겨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경쟁력 있는 후보로 자연스럽게 이제 몰입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원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광수 시장 그리고 또 이제 강릉의 김홍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제 시정에 대한 논란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원광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미 극장에 대한 논란이라든가 또 아니면 이제 조남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이에 대항마가 또 필요했던 상황이 있었고요. 또 김홍규 시장 같은 경우에 가뭄에 대응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새로운 대안을 또 이래 민주당 바람이 있는 찰나에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이제 필요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예측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춘천 같은 경우에는 살짝 예상 외였다. 왜냐하면 이재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직이었기 때문에 또 현직과 전직이 동시에 올라가는 모습을 또 쉽게 상상하기는 또 어려웠었는데요. 또 두 분의 성향이라든가 정책 지향이 굉장히 또 반대 지향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가 또 굉장히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주의 아카데미 건물은 안전 등급에서 굉장히 낮게 나와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진보 성향 가지신 분들이 뭐 문화재처럼 뭐 신격화하면서 그걸 보호하자 그러는데 1960년대에 지은 건물이어서 그리 오래된 건물도 아니에요. 다만 안전도가 너무 낮게 나와서 철거를 해야 되는 거고 원주 원광수 구자열은 리턴 매치인 거죠. 지난 4년 전 선거 때 TV 토론회 때 원광수 시장의 시원시원한 모습 때문에 아마 그때도 원광수 시장이 그렇게 그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겼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도 TV 토론회가 포인트다. 원광수 시장이 4년 동안 쌓았던 경륜이 기대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 가뭄은 그 강릉 연곡 저류댐이 작년 12월 달에 착공이 됐습니다. 다 해결된 문제라고 보여지면서 강릉의 김중남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 김한근 전 강릉시장 민주당 예비 후보 국민의힘에 있다가 간 분이죠. 국민들은 왔다 갔다 거린 사람들 별로 싫어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주당의 그 더불어민주당 춘천 선거에 육동환 현 시장과 이재수 전 시장이 경선 다시 리턴 매치입니다. 근데 4년 전에는 희한하게 원래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인데 4년 전에 희한하게 춘천 지역만 일반 국민 100%로 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육동환 그 당시에 신인이 우세했다라고 해서 육동환 시장이 당선이 됐죠. 근데 지금 만약에 경선을 다시 일반 국민 50% 또 혹은 권리당원 50%라고 그랬을 때 이재수 시장과 육동환 시장의 대결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과반을 넘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원호 그 서울시장 예비후보자도 과반을 넘어서 지금 경선에서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민의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수의 초롱성이자 진영의 힘진 강릉시장 선거에 특히나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요. 중앙당 공관위로 이관된 강릉시장 후보 공천이
현역을 제외한 후보자 4명이 예비 경선을 거친 다음에 예비 경선 1위 후보가 현역 시장과 최종 경선을 치르는 한국 시리즈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치열한 경쟁이 좀 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네, 한국 시리즈 방식이 현역 프리미엄과 혹은 도전자들의 결집을 두 가지 한다고 하는데 참 비판을 좀 하겠습니다. 강원도에는 야구 프로팀이 없어요. 한국 시리즈 저도 보러 간 적이 없거든요. 강원도에 있는 이러한 그 도민들이 한국 시리즈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하나 들면서 정치는 특히 공천은 실험을 해서는 안 되죠. 어떠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지 이 정치가 야구 경기도 아니고 이렇게 공천을 실험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다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현역 프리미엄과 또 도전자의 결집을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경선이 될 거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처장님. 네, 정치 용어 중에 딜레이 멘더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게리 멘더링 정도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역구를 기존의 정치인들 기득권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게리 멘더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딜레이, 지연을 뜻하는 말을 붙인 것입니다. 사실은 뭔가 방식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딜레이 됐었을 때는, 지연됐을 때는 현역에게 유리하다. 이런 것들이 정치학의 기본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한국 시리즈 방식이라는 것도 사실은 원래도 리그에서 1위를 했던 팀에게 수많은 숨고를 시간도 주고 또 전략을 정비할 시간도 주면서 가장 유리한 상태에서 가장 좋은 컨디션에서 도전자를 상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역 프리미엄이 얼마나 발휘되는 방식인지 사실은 또 이런 방식이 어쨌든 새로운 공천제도가 실험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또 정치적인 후과를 나타내게 될지 이런 것들도 저희는 정치학적으로도 굉장히 또 귀추가 주목되는 방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여쭤볼게요. 최명수 영월 군수가 국민의힘 현역 단체장 가운데 2번째로 컷오프 됐거든요. 네. 공천 결과에 불복, 탈당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보수세가 강한 영월 군수 선거, 국민의힘, 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후보까지 다자구도로 좀 치러지게 됐거든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변호사님? 결국 영월이 요즘에 핫합니다. 왕사남 영화 때문에 단종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국혁신당 빼고는 결국 다 보수층을 스쳐갔던 분들이에요. 박선규 전 영월 군수 오늘 민주당 후보로 발표가 됐는데 국민의힘에서 자유한국당 체제에서 영월 군수 했던 분이고요. 그리고 김길수 국민의힘 후보 공천받은 분, 국민의힘에서 도의원했던 분이고 최명서 군수님도 무소속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결국 국민의힘 후보였고 조국혁신당 후보를 빼면 결국 보수 사람들의 대결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장님. 네, 전형적인 보수 도시라고 저도 생각만 해왔었는데 이번에 보면서 지난 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이광재 후보가 대략 지긴 했었지만 영월 내에서 한 10% 내로 차이가 났었습니다. 대략 9% 정도가 났었는데요. 이 정도면은 민주당이라든가 진보세에서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박성규 저번에는 이제 무소속으로 나와서 2등을 했었는데 사실 2등표와 3등표, 민주당 표를 합치게 되면은 1등을 이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정반대가 되어서 지금 국민의힘 현직이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게 되면서 아예 정반대의 구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지난번의 선거 결과가 데칼코마니처럼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고요. 사실은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어쨌든 강원도 내에서 어떤 기반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서 이후에 정치적인 도모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재밌었던 점은 조국혁신당의 지자체장 후보의 성함이 엄상용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또 왕가 사는 남자에서 유명해졌던 엄홍도의 또 후손이라고도 이렇게 많이 홍보도 하시고 또 동강 지킴이 출신이라고 얘기도 하시는데요. 또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또 영화를 또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은 이번 영월 군수 선거에 또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좌우지간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지방선거 D-Day 55, 요동치는 정치권이었습니다. 두 분의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이유까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처장님. 네, 귀족 학교가 아니라 입학생 0명인 학교를 살립시다. 네, 저는 지금 제가 졸업한 학교가 입학생이 0명이고 사라진다는 소식을 벌써 몇 년째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골 지역이기도 하고 인구 변화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세태라고도 느끼면서도 제가 졸업한 학교, 내가 나고 자란 곳에 학교가 사라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은 굉장히 또 회한이 많이 생기는 일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공교육과 관련된 부분들, 또 이번 지방선거에는 교육감 선거도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 교육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도민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서 공교육의 기반을 살릴 수 있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첫날부터 능숙하게 세금 낭비를 방지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사람이 와서 당선되잖아요. 그럼 인수위를 꾸리게 되거든요. 인수위를 꾸리면 수천만 원에서 억대 이상의 세금이 낭비가 됩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을 뽑잖아요. 인수위를 꾸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좌우지간 지금까지 강대규 변호사 최상희 사무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강원도 곳곳에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 그 이상의 뉴스 G1 뉴스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